하얀 천장만 보이는 이곳에서 벌써 5달째 누워 있습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밤낮 없이 들리는 기계음이 저를 깨워듭니다. 사람들은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깨어 있어요.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식을 잃었었어요. 1달 정도는 완전히 캄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뜨지지 않고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이런 상태를 최소 의식 상태라고 부르더군요. 민석은 매일 와요. 제 손을 잡고 안쓰럽다는 말을 반복하죠. 처음엔 정말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혜원아, 나 힘들어. 민석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게 제가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죠.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라니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기계는 여전히 규칙적인 신호만 보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이렇게 매일 병원 오는 것도 쉽지 않아.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언제 깰지 모른다고 하더라. 민석의 한숨이 깊었어요. 그런데 그 한숨에서 슬픔보다는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보험금도 나왔으니까 좋은 데로 옮겨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험금이라니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보험금이 나왔다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민석의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민석은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좀 못 올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며칠을 못 온다고요?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요. 저라면 한시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석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출장을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죠. 간병인 김 선생님만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2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았다는데 너무 차갑지 않나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민석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간병인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을 봐왔죠. 그런 분이 이상하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거겠죠. 그날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민석을 관찰했습니다. 민석이 올 때마다 제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했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며칠 후 민석이 다시 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랑 얘기해 봤는데 장기간 혼수 상태가 지속되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대. 차라리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편안하게 보내드린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민석은 제가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왜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바라는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정말로 눈을 뜨기로 결심한 건요.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민석이 왜 이러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죠. 민석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오랜만에 산 쪽으로 가볼까?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라고요.
차 안에서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누구야? 아, 회사에서 온 것 같아. 민석이 대충 답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궁금해서 슬쩍 봤습니다. 그때 본 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해요. 아빠 오늘은 같이 자요. 아빠라고요? 민석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희는 아이가 없는데요. 여보, 이거 뭐야? 아, 이상한 스팸 문자야. 요즘 이런 게 많이 와. 민석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스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차는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였죠. 민석이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잠깐 화장실 좀 가야겠어. 여기서? 화장실이 어디 있어? 저기 휴게소가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 민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20분, 30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걱정이 돼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석을 찾으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민석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음료수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목마를 것 같아서 사왔어. 복숭아 주스야. 복숭아 주스라고요?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민석이 모를 리 없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여보, 나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알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 그럼 내가 마시고 너는 이걸로 마셔. 민석이 다른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숭아 주스를 사온 것부터가 이상했고 깜빡했다는 말도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숭아를 잘못 사온 적이 없었거든요. 민석은 제 알레르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음료를 마시고 차에 다시 탔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피곤할 것 같은데 내가 운전할게. 너는 좀 쉬어. 괜찮아. 내가 운전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민석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운전하는 걸 선호했는데 말이죠. 저는 의아했지만 양보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민석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자꾸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도 흘리고 있었고요. 산길을 내려가다가 커브길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트럭 한 대가 우리 차를 향해 오는 걸 봤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여보, 트럭이. 제가 소리쳤지만 민석은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직진했어요. 그리고 충돌했죠. 마지막 기억은 민석이 저를 보며 한 말이었어요. 미안해, 혜원아. 미안하다고요? 사고가 나서 미안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지만요. 의식이 돌아온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어요. 민석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오늘 민석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죠. 응, 병원에 왔어. 아직 깨지 않았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석의 대답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보험금은 벌써 나왔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보험금 얘기를 또 하네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은서는 괜찮아?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은서라고요? 그게 누구죠?
저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내일은 일찍 갈게. 은서 숙제도 봐줘야 하고. 숙제를 봐준다고요? 민석이요? 민석이 누구의 숙제를 봐준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정리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살 수 있어. 정식으로 산다고요? 무슨 뜻이죠? 저와 민석이 이미 정식 부부인데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민석이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혜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 하네요. 뭐가 미안한 거죠? 사실 나한테는 다른 가족이 있어. 다른 가족이라고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지연이라는 여자와 은서라는 딸이 있어. 딸이요? 민석에게 딸이 있다고요? 저는 모르는 딸이요? 은서가 이제 10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지. 10살이라면 최소한 9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와 결혼하고 10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실수였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지연이를 만났고 술 한잔 하다가 그만. 실수라고요? 아이까지 낳았는데 실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은서가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아빠가 된 거야. 진짜 아빠 말이야. 진짜 아빠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가짜 아내인가요? 너하고는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가족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고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저는 민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요. 지연이는 어려서 나를 필요로 해. 은서도 나만 찾고. 그게 정말 가족 같았어.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좋다는 거네요. 늙어가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고요. 사고가 난 건 정말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뭔 생각이었나요? 민석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이혼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재산을 절반 가져가면 은서 교육비나 지연이 생활비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고를 낸 건가요? 저를 죽여서 재산을 혼자 가져가려고요? 보험금까지 합치면 은서 대학까지는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을 거야. 보험금이요. 제 죽음으로 받는 보험금으로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은서 운동회야. 못 올 것 같아. 지연이도 가야 하거든. 운동회에 같이 간다고요? 완전히 가족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럼 갈게. 빨리 나와서. 아니, 편안했으면 좋겠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민석이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2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아내를 죽이려 하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간병인 김 선생님만 옆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려고 했어요. 복숭아 주스를 사온 것부터 이상했죠. 민석이 제 알레르기를 모를 리 없어요. 결혼 초기에 복숭아를 먹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민석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 민석이 복숭아 주스를 사왔다고요?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이었죠. 그때 마신 음료수도 이상했어요. 맛이 묘했거든요. 단맛 뒤에 쓴맛이 살짝 느껴졌어요. 졸음이 몰려왔던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수면제를 탄 건 아닐까요? 저를 잠들게 해서 사고를 내려고요. 운전석을 바꾼 것도 계획적이었어요.
보통은 제가 운전을 더 잘하거든요. 민석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날은 꼭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했어요. 트럭과 충돌하기 전 순간이 가장 이상했어요. 분명히 트럭이 오는 걸 봤거든요. 저도 봤고 민석도 봤어요. 그런데 민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에 미안해, 헤어나라고 한 말도 이해됐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저는 죽지 않고 혼수 상태가 됐고 민석은 멀쩡했거든요. 사고 직후 상황도 떠올랐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민석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계획대로 됐어. 트럭 운전사는 괜찮지? 돈은 약속대로 줄게. 트럭 운전사와 짜고 친 거였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복숭아 주스는 왜 사온 걸까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저를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로 쓰러지면 대개 응급실에 가죠. 그런데 산길 한복판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사이에 사고를 내면 알레르기 때문에 죽은 건지 사고 때문에 죽은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져요. 완전 범죄를 노린 거였네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저는 죽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선생님이 깨셨어요. 혜원 씨, 혹시 깨어 계신가요? 김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머, 정말 깨셨네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왜요? 김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김 선생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석의 불륜, 아이의 존재, 그리고 계획된 사고까지요. 김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는 분이 겉으로만 그래요. 속으론 저를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릴게요. 30년 넘게 간병인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네요. 김 선생님은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저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남편분이 알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정체를 폭로하고 복수하는 계획을요. 20년 동안 속았지만 이제는 제가 속일 차례였죠. 김 선생님과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일단 민석의 진짜 생활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오늘 남편분이 오면 어디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었어요. 민석은 오후 3시쯤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죠. 오늘은 일찍 가봐야겠어. 은서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 은서 학원이라고요? 정말 아빠 노릇을 하고 있네요. 제 앞에선 아이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민석이 나간 후 김 선생님과 함께 몰래 따라갔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김 선생님이 밀어주셨죠. 목발을 쓸 만큼 회복됐지만 들키지 않으려면 휠체어가 나았어요. 민석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꽤 비싼 아파트였어요. 저기서 멈췄네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석이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박지연이었어요. 그리고 오은서도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정말 젊어 보였어요.
저보다 10살도 더 어려 보였고요. 은서는 민석을 똑 닮았어요. 아빠, 은서가 민석에게 달려갔어요. 민석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오랫동안 아빠 노릇을 해온 것 같았죠.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영어 단어 10개 외웠어요.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우리 딸이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연도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죠. 완전히 부부처럼 보였어요. 오늘 늦었네. 혹시 병원에 다녀왔어? 응, 잠깐 들렀다 왔어. 언제쯤 정리될까? 은서도 이제 아빠가 필요한 나이인데. 정리라고요? 저를 정리한다는 뜻인가요? 곧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민석이 지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멀리서 지켜봤죠. 정말 가족 같네요. 김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저보다 훨씬 가족 같아 보여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민석과 저는 저런 모습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렇게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본 건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다정한 아빠, 젊고 예쁜 엄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제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더 봐야겠어요.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니 3년 전부터 오민석, 박지연, 오은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3년 전부터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살았던 걸까요? 저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민석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그런데 뒷좌석에 아이 카시트가 있었어요. 은서 것이겠죠. 카시트 옆에는 아이용품들이 잔뜩 있었어요. 인형, 색연필, 과자 봉지들이요. 완전히 아이 아빠의 차였습니다. 이분이 정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았네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민석과 지연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급히 기둥 뒤로 숨었죠. 내일 웨딩드레스 보러 가자. 지연이 민석에게 말했어요. 지금 시기가 그렇나? 좀 더 기다리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은서도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식 올리는 걸 보고 싶어 해. 결혼식이라고요? 저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혜원이 일이 정리되면 바로 하자. 그때까지만 참아. 혜원이 일이 정리된다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보험금도 나왔으니까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은서 교육비 걱정도 없고. 지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제 죽음으로 받을 보험금을 벌써 계획하고 있네요. 결혼 반지도 새로 맞춰야지. 이번엔 진짜 예쁜 걸로. 진짜 예쁜 걸로요? 그럼 저와 민석의 결혼 반지는 가짜였나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김 선생님과 함께 병원으로 돌아왔죠. 병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민석과 지연은 완전히 공범이었어요. 제 죽음을 계획하고 그 이후 삶까지 설계해놨죠.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알았고요. 복수할 시간입니다. 김 선생님과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먼저 저희 집을 조사해야 했어요. 민석이 병원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김 선생님이 집에 다녀오기로 했죠.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요. 항상 거기 숨겨뒀거든요. 뭘 찾아야 할까요? 보험 서류, 통장 내역, 그리고 민석 컴퓨터를 확인해 주세요. 김 선생님이 다녀온 후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보험 서류를 찾았어요. 수익자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더군요.
당연히 민석이 수익자겠죠. 부부니까요. 하지만 보험 금액이 문제였어요. 얼마나 돼요? 5억이에요. 5억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어요. 언제 가입했을까요? 가입 날짜가 1년 전이네요. 그리고 보험료도 남편분이 혼자 내고 있었어요. 1년 전이요? 그럼 민석이 벌써 1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얘기네요. 저를 죽일 계획을요. 컴퓨터에서 더 충격적인 걸 찾았어요. 김 선생님이 USB를 꺼내셨어요. 남편분 컴퓨터에서 복사해온 파일들이에요. USB를 노트북에 꽂아봤어요. 폴더명이 계획이었죠. 파일을 열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사고 시나리오, 보험금 수령 절차, 이후 계획이라는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사고 시나리오 파일을 열어봤어요. 1단계 복숭아 알레르기 유발 마이너스 응급 상황 연출. 2단계 산길에서 교통사고 마이너스 트럭과 충돌. 3단계 사망 확인 후 보험금 신청.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죠. 이후 계획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보험금 수령 후 지연과 정식 결혼. 은서 교육비 및 생활비 예산. 신혼여행 계획 마이너스 유럽 이주. 제 죽음 이후의 삶을 벌써 다 계획해놨어요. 신혼여행까지요. 이건 완전히 계획살인이네요. 김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는데 김 선생님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매달 200만 원씩 지연 씨 계좌로 송금하고 있더군요. 3년째요.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요? 그럼 총 7천만 원이 넘네요. 저희 가게에서 그런 돈이 나간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비밀 계좌가 따로 있었어요. 혜원 씨 모르게 만든 것 같아요. 민석이 제 몰래 계좌를 만들어서 지연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상 지연과 은서를 부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김 선생님이 또 다른 파일을 보여주셨어요. 지연과의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지연 오늘 은서가 아빠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봐요. 민석 꼭 갈게. 혜원이 일만 정리되면 매일 집에 있을 수 있어. 지연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은서도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하고 싶어 해요. 민석 조금만 더 기다려. 완벽하게 처리할게. 완벽하게 처리한다고요? 저를 완벽하게 죽이겠다는 뜻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트럭 운전사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사고 조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받아올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망설이셨어요. 그런 건 가족이 직접 가야 할 텐데. 그럼 민석에게 부탁해야겠네요. 저는 계획을 바꿨어요. 민석을 직접 이용하기로 했죠. 다음날 민석이 왔을 때 김 선생님이 연기를 해주셨어요. 남편분, 혜원 씨가 어젯밤에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어요. 정말요? 민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보다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사고 상황을 자세히 알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사고 조서 같은 거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이 주저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환자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요. 결국 민석이 사고 조서를 가져왔어요. 어쩔 수 없었겠죠. 거부하면 더 의심스러우니까요. 사고 조서를 보니 트럭 운전사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김대수라는 사람이었죠. 김 선생님이 김대수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 돈을 받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게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술 먹고 떠들어대더군요. 자기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자랑하면서요.
김대수는 민석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도 아직 가지고 있었고요. 녹음했어요. 김 선생님이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김대수가 모든 걸 자백하는 음성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민석의 계획된 살인 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민석과 지연 앞에 나타날 때였죠. 토요일 오후를 택했어요. 가족이 모두 집에 있을 시간이거든요. 김 선생님과 함께 지연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거든요. 현관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젊고 당당해 보였죠. 택배요. 김 선생님이 대신 답해 주셨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 나와서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민석 씨 계신가요? 아니, 제 남편 말이에요. 저 지금 안 계시는데. 지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석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걸 봤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차도 아래 있던데요. 그때 안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누구야? 민석이 나왔다가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혜원아? 어떻게 여기를... 깼어요. 한 달 전에 깼어요. 민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그동안... 네, 다 들었어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이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도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거실에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석, 지연, 은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은서는 어디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거짓말 마세요. 방에 있는 거 알아요. 저는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은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안녕, 은서야. 아빠의 친구야. 은서는 정말 민석을 닮았어요. 눈매며 코며 모든 게 민석과 똑같았죠. 아빠의 친구가 왔어요. 은서가 소리쳤어요. 민석이 급히 달려왔죠. 은서야, 방에서 놀고 있어. 민석이 아이를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거실로 돌아와서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험 서류를 민석 앞에 놓았어요. 1년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보험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말이죠. 민석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이에요. 사고 계획서를 보여줬죠. 민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김대수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석이 형이 1천만 원 줬어. 그냥 살짝 부딪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 여자 죽이는 거라고는 안 했는데. 녹음이 끝나자 민석이 주저앉았어요. 혜원아, 나는...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다 알고 있었죠? 지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민석 오빠가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뻔뻔하네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 그 아내를 죽이려 했으면서 당당하기까지 해요. 은서에게는 진짜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 같은 늙은 여자 말고요. 늙은 여자라고요? 저보다 젊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민석 오빠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이 없어져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여자는 죄책감이라곤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했죠.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요. 민석과 지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변호사와도 상담했고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불륜에 대한 위자료까지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죠. 게임 끝이에요. 6개월 후의 일이에요. 민석은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7년형을 받았어요. 지연은 공범으로 3년형을 받았고요. 두 사람 다 감옥에 갔죠. 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시적으로 지연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친부가 범죄자가 된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민석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재산의 70%를 가져갔어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요. 지금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어요. 조그만 카페를 열었죠.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가 컸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민석을 사랑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요. 강해진 거죠. 카페에 오는 손님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조용하고 친절한 카페 사장님 정도로 알고 있죠. 그게 좋아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김 선생님 뿐이에요.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평온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민석과 살 때는 항상 뭔가 불안했거든요. 제가 부족한 건 아닌지, 민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아이가 없는 것도 제 탓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민석은 지금 감옥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연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더 이상 민석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카페 문에 걸린 간판에는 혜원의 커피라고 쓰여 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가져본 건 처음이에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혜원으로 사는 삶이요. 오늘도 바다에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제가 선택한 하루가요. 커피 향이 카페 안에 가득해요. 제가 직접 내린 커피의 향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롯이 제 것인 삶말이에요.